서울의 아파트에서 김태현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비롯해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 JTBC는 지금부터 이 사건은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부각돼야 한다는 점, 또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범행 당일에 김태현이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기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이라는 김태현의 주장과 거리가 있는 당시 현장의 상황도 취재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 7분쯤 김태현이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흰 가방을 메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중 큰딸이 자주 가던 곳으로 알려진 지하 PC방에 15분쯤 머물다 나왔습니다. 세 모녀를 살해하기 직전 포착된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때 이미 김 씨가 근처의 마트에서 훔친 흉기를 가방이나 비닐봉지에 넣어놓고 있던 걸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이후 김 씨는 걸어서 5분 거리인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당시 아파트 CCTV 영상에 따르면 김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들이 사는 곳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곧장 10층에 내렸습니다. 이후 물건 배달을 온 것처럼 가장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작은 딸을 살해했습니다. 밤 10시 반쯤 귀가한 어머니 A씨와 그로부터 20분쯤 뒤 집으로 돌아온 큰딸 역시 살해당했습니다. 김태현이 체포될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주민은 A씨가 발견 당시 외투를 입은 채 큰 방에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작은 딸을 살해한 뒤 5시간 동안 집안에 숨어있던 김 씨가 A씨가 귀가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3명 모두 경동맥이 지나는 목 부분에 치명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세 사람을 해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훔쳐온 흉기는 물론 집안에 있던 흉기도 사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이 끝난 후 자해를 시도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갈증이나 냉장고에 있던 물과 우유,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김태현이 치밀하고 또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정황들도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피해자가 인터넷 메신저에 올린 사진에서 택배 상자에 적힌 집 주소를 본 뒤에 범행 한 달 전부터 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걸 봤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범행 전에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을 했던 겁니다. 박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현은 범행 전에도 피해자들이 살던 아파트를 수차례 찾았습니다. 처음 목격된 건 지난달 초였습니다. 추운 겨울은 아니었고요. 조금 날이 풀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상가 인근이었습니다. 저는 8, 9시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그때 상가에 사람이 없는 시간인데도 계단에 앉아 있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비슷한 시기 김태현을 본 사람은 또 있습니다. 한 아파트 관계자는 범행 20일 전쯤 김태현이 저녁 6시에서 11시까지 1층에서 계속 기다리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자 10층에 사는 여자친구가 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김태현이 찾아오는 데 따른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지인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자꾸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 받지 않자 김태현이 마지막이니 잘 생각해라는 말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수로 노출한 사진 속 택배 상자에서 주소를 확인하고 집요하게 스토킹을 해온 겁니다. 김태현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급소 위치를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한 것도 계획된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고 본인 휴대전화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김태현의 신상을 공개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4명을 모두 투입해 김태현 면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김태현은 이번 범행에 앞서 1년 반 동안 2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둘 다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처벌은 김태현에겐 전혀 경고가 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성범죄의 재판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김태현은 이미 이번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신상 공개 결정 이후 기자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태현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일단 제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진 않나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김 씨는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범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김태현은 이곳 장애인 화장실 칸에 숨어 옆 칸을 훔쳐봤습니다. 김태현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이 건물 지하의 PC방을 자주 찾았습니다. 몰래 침입해 여성을 훔쳐보던 여자 화장실도 바로 이 건물 1층입니다. 이제 저희 매장에 좀 자주 왔었던 사람이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미성년자에게 전화로 음란 행위를 해 또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같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2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김 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이 판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살인 사건을 저지르기 나흘 전입니다. 이번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고려하면 성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른 범죄를 궁리한 셈입니다. 같은 맥락의 범죄였는데 이게 전혀 경고가 되지 않고 본인한테 그 유아 효과에 대해서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200이 이 친구한테 무슨 의미겠어요? 또 해도 된다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JTBC 박태인입니다. 이렇게 스토킹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더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경각심을 심어줘서 다음 범행을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례를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쉽게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에 국회의 문턱을 넘긴 했지만 과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로 걸어가는 여성을 한 차량이 따라갑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여성을 차량이 뒤쫓습니다. 지난달 23일 여성 A씨는 처음 마주친 남성이 50km 가까이 뒤따라오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파출소로 가서 신고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돌려보냈습니다. 3번이나 같은 일이 벌어져야지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사건 성립이 안 되니까 가야 된다고. 지난해 기준 스토킹 신고는 하루 평균 13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신고된 10건 중 1건만 처벌되는 실정이었습니다. 90%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잇따랐고 2주 전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막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새로운 법에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만 범죄로 정의합니다. A씨를 쫓아왔던 남성 역시 1회에 그치기 때문에 새로운 법으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일을, 이 똑같은 일을 다시 또 겪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으로 지켜줘야 할 피해자를 너무 좁게 정해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만 피해자이고 가족 같은 주변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 그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이제 피해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 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할지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몫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을 범죄심리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니까 김태현이 이렇게 3명의 목숨을 빼앗은 뒤에 현장에서 사흘간 머물렀고 또 그 사이에 냉장고에서 음식물도 꺼내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놓고 이번 사건의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살인자 같은 경우는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3명의 피해자 시신을 옆에 놔두고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했단 말이죠.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뭐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원래 좀 내성적인 그런 성격에다가 의사 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범죄를 저지르면 자수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도주를 하거나 또는 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어떤 그 방향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신고자들과 함께 그 현장을 들어올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그때서야 자기에 대해서 어떤 그 자해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일은 벌려놓고 사태를 수습을 잘 못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지금 보니까 김태현이 게임의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원인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후에는 뭐 살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스토커의 범죄 심리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토커라고 하는 것은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여러 어떤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자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단톡방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이고 사실은 단톡방에서 무시를 당했다라고 해서 사람을 3명씩이나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했는데 어떻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모든 책임, 이번 사태에 있는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해자에게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리고 앞선 저희 보도에서 봤듯이 이번 사건 전에 1년 반 동안 2차례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게 확인이 됐는데요. 앞선 이런 성범죄들이 이번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연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우리가 단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상시의 성적 환상을 2번에 걸친 그것도 사실 드러난 것만 2번이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성범죄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성적 환상을 키워왔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직접적으로 3명을 살해하는 사건과의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더 위험한 점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애착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애착의 반대가 이제 그 분리인데, 즉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또는 뭐 뭔가 그 분리를 당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열등감과 거부감 또는 분노, 좌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즉 피해되는 사람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그러한 분노를 키워나가다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공격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다라고 우리가 묘사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아마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점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게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다가 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도대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답답함도 있는데요. 물론 그 이전까지는 이제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로 해가지고 약 한 8만 원 정도 과태료만 내면은 해결이 됐었는데 지난 그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행위를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흉기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고 개인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 그러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지나친 친절을 베푼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주관적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 나에게 어떤 그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위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고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가 단절돼 있는 사람은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심하고 본인이 결행을 해버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종류의 스토킹 범죄가 극단적인 사례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고립이라든가 단절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뭐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고 오늘부터는 프로파일러 4명도 아마 투입이 됐다고 하니까요. 범죄를 분석하다 보면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떤 숙제가 있는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